김낙연 교수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론, 재반론, 다양한 성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게 20년이 됐는데 도대체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 역사학자가 왜 보수 정치 TV 채널에 가가지고 이런 역사학만이 올바른 정치 인식이다 라는 식의 우를 범하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고 간 공업시설이나 산업시설 자체가 1965년 이후에 한국 경제사와 연결이 됐다라는 증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일제시대와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순차적인 산업 발전이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신용환입니다. 재밌게 듣고 계세요?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낙연 교수의 챕터가 나옵니다. 3챕터는 식량을 수탈했다고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챕터에선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서 왜 일제시대 때 나름대로 쌀 수출을 통한 이득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51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당시 농민들은 왜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나? 라고 얘기했었을 때, 첫째, 당시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토지 소유가 워낙 집중되어 있어서 소작농의 지위가 특히 열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수출의 과정과 형식을 지녔고 그로 인해서 지주들이 일정 정도 이득을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사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쌀 수출의 이득을 봤었던 지주들조차도 고가의 어떤 이율이라든지 혹은 총독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피해를 봤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양보하고 어찌됐건 나름대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920년대 때 일제가 지향했던 게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일제시대가 근대화에 이바지했던 시간이라고 본다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다시피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걸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을 통한 열매라는 건 식민지 본국이 얻어갔을 뿐이지 식민지 조선에선 여전히 열악했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챕터도 어떻게 나오냐? 소작농의 지위가 특별히 열악했던 게 조선 후기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얘기를 부정하지 않죠. 조선 중기 이후에 지주제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조선 후기 때 식민지 지주제가 더 심각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지를 평균 분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학농민 운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들어와서 식민지 지주제의 폐해를 개선했습니까? 개선 안 했죠. 식민지 지주제의 폐해가 더 심해졌고 지주가 더 유리한 상태에서 농민들이 더 힘들어져 갔고,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나서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서울에 와서 도시 빈민인 토막민이 되거나 하는 과정들, 1920년대 때 산미 증식계, 1930년대 때 농촌진흥운동 다 실패했다는 거 학계의 상식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마치 우리는 수탈당했다라는 속에서 갇히면서 일본의 선진화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일본이 보여준 아주 우매하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반증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을까 하면서 화폐가 통합됐고 시장이 통합됐고 일본의 법 제도가 조선에 이식됐고 그걸 통해서 산업구조와 국민 총소득이 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허수영 교수가 갖고 온 지표들을 보게 되면, 제가 쓴 책에도 이제 인용을 해놨지만,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변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지표들 100년간의 장기 지표를 보게 되면 거의 미미한 성장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1960년대 이후에 가파른 성장을 통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때 만들어진 산업시설 같은 것들 다 1960년대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대부분의 어떤 산업시설들 대부분 어디 있었습니까?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산업시설을 많이 만들어놨고 경제 시스템 많이 만들어놨다? 지금 보시면 중국의 만주국에서 만든 건물들에 비해서 조선총독부가 만든 시설들 훨씬 조악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일본이 만들어 놓고 간 공업시설이나 산업시설 자체가 1965년 이후에 한국 경제사와 연결이 됐다라는 증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일제시대가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순차적인 산업 발전이 있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야기는 이미 그다지 큰 발전도 없었던 상태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주로 북한에 있는 거고, 이승만 정권기 때는 경제성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가 되는 1차적인 성장기에 있고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 87년 이후에 또 한 번 2차 성장기가 있고, 이런 식의 과정을 가는 경제 지표를 다 무시하고 오직 이 이야기만 하는 것들, 저는 그 저희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하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주장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의미가 있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각도의 접근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연구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화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뭐냐, 산업성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태일 분신 사건 같은 것들이 상징하듯이 왜곡된 노동구조, 통계 지표는 성장하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든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경제라는 것은 지표만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과정들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경제사학이 태동되자마자 나왔었던 다양한 역사학을 연구한 주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오직 지표만을 갖고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